속속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하냐 하면 그 회사의 CEO의 관상도 보려고 하고요. 그 회사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본사의 모양은 어떤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자, 지난 5년간 늘 현금 0%, 주식 100%, 신용도 3년 전부터는 거의 풀로 쓰셨다고 들었는데 예. 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도 모자라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시고 투자를 하셨다라는 얘기, 거의 뭐 전업 투자자급인데 이건 좀 사실 굉장히 좀 무모하다는 생각 좀 들긴 하는데 보통 진짜 투자가분들은 하지 말라는 것들 투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사모님이 계실 텐데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허락을 한 건지. 보통 남자들은 성향이 좀 네. 위험을 추구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네네. 제가 엊그저께도 가장 돈을 많이 읽는 부류가 30, 40대 남자 직장인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맞아요, 해서 맞아요. 돈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회전율도 높고. 예, 회전율도 높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2017년도 말에 네. 그 이제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면서 종잣돈 1억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종잣돈 1억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주식 투자를 크게 한다거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어느 날 계좌를 걸렸어요. 네네. 보다가 걸렸지 뭐. 예, 어떻게 걸리겠어. 정확하게 어떻게 걸렸는지 뭐 너무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생각나는 장면은 이렇게 소환당하잖아요. 네네. 이제 마루에 이제 일로 와봐. 예, 거실에 이제 앉아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하고 뭘 잘못했는지 이제 얘기를 해봐라. 네. 자아 비판을 아주 많이 했죠.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뭐 굴리고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혼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허락은 안 받았지만 수익이 1억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 크게는 안 혼나겠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혼이 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 저희 집사람한테 그때 물어봤습니다. 네. 한참을 혼나다가 한 1시간 넘게 혼이 난 것 같은데 자기 나중에 집 사고 싶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집을 사고 싶대요. 당연하죠. 예,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버는 돈과 그리고 내가 버는 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빼고 그 다음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서울에 사고 싶은 집을 사는데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못 살 것 같다고 그렇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집 사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주식으로 내가 나중에 집을 사줄게. 야, 주식으로 라고. 1억 번 시점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이제 포부가 큰데. 뭐 그때는 겁이 없을 때니까요. 뭐 서울의 집값이 얼마인데. 주식한 지 1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니까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와이프가 나중에 설득이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처음에 전세 2억 대출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 다음 집이 전세가 한 5억, 4, 5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거를 저는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하고 그 보증금 또 일부를 빼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저희 뭐 집사람이 허락을 해줬고 네. 그리고 제가 그 투자를 하면서 이제 월말 기준으로 항상 리포트를 하거든요. 야. 지금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수익이 이만큼 났다. 네. 아니면 거꾸로 제가 마이너스일 때는 지금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손실이 이만큼 났다. 그래서 앞으로 손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상의를 하는 편이에요. 말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가장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사실 주식 때문에도 부부싸움 엄청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찌됐든 가족의 돈이기 때문에 네. 개인의 돈이 아니고 큰 돈을 굴릴 때는 자기 집사람 또 남편이 이제 여자분이 투자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제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을 투자할 때 네. 물론 그 종목을 제가 나중에는 한 3억으로 익절을 했지만 네. 중간에 제가
한 15만 원부터 들어갔는데 네. 11만 8천 원까지 주식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손해가 물론 그거는 손절은 하지 않았지만 그 명목상으로 그 계좌상으로 손해가 마이너스가 크게 났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와이프한테 가서 내가 가진 종잣돈이 지금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계좌상의 손해가 뭐 어느 정도 났다. 다만 여기서도 손해가 나면 우리가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전세를 나중에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마이너스가 나는 건 나 스스로도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더 주식이 내리면 주식을 다 정리하겠다라고 네.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되도록이면 솔직하게 집사람한테 상황을 가감없이 좀 보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집사람이 좀 믿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리스크 관리는요? 리스크 관리는 보증금을 뺐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빅스 투자할 때 5억을 손절했을 때도 저는 항상 마지노선이 저희 가족이 다음에 이사 갈 집 전세금 정도가 마지노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만약에 손해가 날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네. 뭐 손실은 어찌됐든 저는 가족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투자를 하는 제 욕심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곤란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늘 과감하게 투자는 했지만 만약에 그 투자가 잘못됐을 경우 저희 가족에게도 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손을 뗐습니다. 12월에 아까 책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여느 주식 책들과는 달리 뭐 기운, 추세, 운, 주식, 관상학 등 운과 기운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다고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트레이딩에 동양 철학이 가미된 듯한 인상을 좀 받았는데 왜 관상, 뭔가 기운, 대운, 세운 등을 공부하시게 됐고 주식과 연결짓게 되었는지. 예. 제가 네. 제 스나이퍼 매매라는 네. 어떻게 보면 한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1년에 5종목에 집중하는 네. 투자법을 개발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동양 철학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사람의 인생에서 볼 때 대운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70년, 80년을 산다고 하면 그 중에 10년짜리 대운은 3번 정도 들어온다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좋은 연은 그 중에 대운 중에서도 한 3년 정도 세운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저는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는 그 법칙이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1년 12달이 있으면 종목들을 펼쳐놓고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네. 주식이 강한 시세를 내는 그 월봉은 네. 보통 3개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3개월은 강한 시세, 강한 장대 양봉을 내고 나머지 9개월은 조정을 하거나 횡보를 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9대3의 법칙이라고 적어놨는데 네. 사주팔자에서는 10년 대운을 얘기하고 3년 그 안에 세운을 얘기하고 그럼 10년 대운 안에 3년이면 잘 나가는 10년 중에 특히 잘 나가는 연도는 3년이고 나머지 연도들은 준비하거나 웅크리거나 이런 기간들이잖아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올랐던 주식은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3개월 강한 시세가 나면 보통은 조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동양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천지인도 사실은 동양사상의 기초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9대3의 법칙도 동양 철학에서 빌려와서 그런 투자법을 하게 됐죠. 그리고 관상이나 풍수지리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관상이나 풍수지리에 무슨 대가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전 재산을 넣고 네.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속속들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속속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하냐 하면 그 회사의 CEO가 있으면 그 회사의 CEO의 관상도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본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본사의 모양은 어떤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동양학의 대가야 무슨 뭐 왜 저런 얘기를 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라면 네. 그 CEO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내 전 재산을 거는 회사라면 그 회사의 공장이 어디에 있고 공장이 어떤 모습인지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이오 주식입니다. 거의 바닥에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바이오 주식인데 본사가 시골에 있는데 장독대를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장은 바이오 주식인데 네. 하는 일은 전혀 R&D 역량이 있거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하나도 되지가 않는데 네. 그냥 장밋빛 희망으로 주가를 올리고 이런 주식이 있었거든요. 저 삐처리 할게 종목은 뭔가요? 이런 주식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그 본사 주소를 치고 그 본사의 모양이 어떤지만 봤어도 네네. 거기에 전 재산을 투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다 알려고 한다고 했는데 하다못해 주주총회에 가더라도 이제 회사 CEO가 나와서 주주총회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 연설하는 뉘앙스만 들어도 그 회사 CEO가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관상을 떠나서 그냥 사람이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관상은 뭐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으면 기흉화복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의 CEO가 어떤 억양으로 주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톤으로 말을 하는지도 들어보면 아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감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또 종목명 말하면 삐처리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실제로 제가 2018년 초기에 바이오 주식 중에 라는 회사에 압니다. 투자를 했었는데 네. 저는 그 종목에서 처음에는 제가 5만 원대 투자해서 한 7만 5천 원까지 수익을 한 3억 정도 냈었는데 그 이후에 미끄러지면서 한 1억 5천 정도를 까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를 투자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제 돈을 다 뺐던 계기가 주주총회에 갔는데 CEO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 주주들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주총회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 대충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분위기가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날 그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주주총회였기 때문에 그날 집에 진료를 하러 가서 그 주식을 다 전액 팔았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주식이 나중에 CEO가 구속이 되고 이슈가 있어서 소송이 걸리고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뭐 CEO의 관상을 보고 그걸 맞춘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그 회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주총회까지 쫓아가서 그 회사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엔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관상이던 그것이 풍수던 개미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률, 실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어떤 CEO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회사가 그런 자리까지 됐는지 히스토리까지 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말씀하신 내용이 전 처음에 뭐 기운, 뭐 이런 관상 얘기하길래 약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올바른 것들이 뭔가 주식 투자니까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약간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해보면 경영진의 자질과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그런 속속들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매출액 이런 영업이익 언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 말고도 그런 것들을 좀 느껴봐야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동양학 중에 이제 특히나 관상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유명한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90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네. 이분이 관상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면 이발소에서 3년, 화장터에서 시체 닦기를 3년, 그리고 목욕탕에서 3년을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 3년 동안 사람의 얼굴과 두상,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몸, 그리고 목욕탕에서는 사람의 골격을 보셨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미즈노 남보쿠 선생님은 이제 3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셨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공부는 네. 호가창 3년, 차트 3년, 네. 그리고 종목 분석 3년 그렇게 9년 정도는 해야 네. 어느 정도 투자가로서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투자한 지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환자가 없을 때마다 호가창을 틀어놓고 제가 투자하는 종목의 차트가 3분봉, 5분봉, 15분봉, 60분봉 그리고 주봉, 월봉에서 시시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늘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네. 호가창과 차트의 공부가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은 돼 있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아이들이 잔 이후에 뭐 종목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살펴본다든지 미국 시장을 살펴본다든지 네. 이런 공부도 그 1만 시간 안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네. 제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제 나름대로 제가 투자하는 철학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을 만들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2017년부터 2019년 초기까지도 정말 남들이 하지 말라는 투자는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말라는 투자는 존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투자, 이세무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투자, 그리고 어쩌면 박용욱 선생님이 하면 안 된다는 투자일 수도 있는데 네. 하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 종가 베팅, 뭐 시작가 베팅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네. 내 실력보다는 운이 더 많이 작용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기보다는 손해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벌어놓은 돈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커서 네. 제 나름대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배경과 네. 제 성격과 제가 처한 현실에서 그리고 제가 진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네. 고민 끝에 나온 매매법이 1년에 5종목, 한 번에 한 종목씩 1개월에서 6개월까지 투자하는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거든요. 네. 자,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 이거 어떻게 보면 독학으로 천지인 투자, 스나이퍼 매매는 남들 스타일 따라가지 않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투자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신데 과연 이걸 일반 개인분들이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고 또 혹시 공개하나 뭐 매매법 뭐 좀 있는지 그 다음에 따라한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방송을 보시는 그 여러 개미 네. 투자자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네. 자기가 주식을 바라보는 능력이나 또 안목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가 했던 투자를 할 수 있다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종잣돈이 1,000만 원인데 10종목, 20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제 기준에는 네.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도 그 종목 항상 뉴스 분석하고 그 종목에 대한 뭐 성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데도 하루가 모자라거든요. 근데 내가 10종목, 20종목을 컨트롤한다? 그거는 좀 제 기준에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나는 2,000만 원을, 1,500만 원을 만들고 2,000만 원을 만들고 큰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저처럼 한 종목은 아니더라도 종목을 조금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고 내가 10종목이 아니라 한 3종목으로 줄인 뒤에 될 것 같은 주식에 집중을 하는 게 수익률이나 수익금 면에서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 3년까지는 신용융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빌려주는 신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쓰지 않았고요. 그 3년까지는 제가 뭐 제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전세금을 월세로 바꾼 그런 보증금만 제가 이제 더 했고, 제가 어느 정도 저의 매매법이 궤도에 올랐다, 나름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한 이후부터 그 담보로 하는 신용융자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신용융자는 칼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 적을 베려고 무기를 가지고 휘두르는 건데, 내가 적을 베지 못하면 나 스스로를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거든요. 신용융자를 잘못 쓰면 원금 기준 대비 140% 담보율을 맞추지 못하면 내 원금마저 날아가는 깡통 계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주식 투자한 돈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네. 가지아를 외치거나 네. 몰빵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는 건 네. 때와 상황에 맞춰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는 거지 무조건 전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고 내가 그래도 은행이나 어디서 빌릴 수 있는 돈이 500만 원 정도라면 사실은 1,000만 원 그리고 빌린 돈 1,500만 원까지 해서 거기서 10% 20% 정도의 손실은 내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한 레슨비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한 번쯤은 투자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투자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네. 더 이상 레버리지를 늘리거나 빌린 돈을 더 투자하는 건 안 되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해봤더니 성과가 좋았고 네. 그 성과가 좋음으로 인해서 내 종잣돈이 늘어나고 그 종잣돈이 늘어나면 내가 또 버틸 수 있는 네. 그 역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이 네. 조금씩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역치를 올려야지 네. 나는 저 성현우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빚을 다 내가지고 몰빵을 하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거는 제가 방송에 출연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못 이해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내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저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투기는 네. 내가 잘 됐을 때만 생각하고 내가 잘못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공개 안 한 매매법 또 있을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저는 뭐 이름 붙이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기생충이란 저희 네. 이제 영화가 엄청난 히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매매법 중에 기생충 매매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별건 아니고요. 네. 저는 제 스스로를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생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큰 손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 큰 손들은 또 혹은 이 뭐 큰 손이라고도 하고 세력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뭐 명칭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큰 손이라거나 세력이라고 하면 조금 나쁜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네.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력, 큰 손은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개미보다 큰 돈을 굴리는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손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 스스로를 그런 큰 손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고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기생하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네. 큰 손들이 만든 시세나 네. 그런 힘에서 네. 파도 타는 외로운 서퍼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 파도를 타는. 네. 근데 기생충 매매는 뭐냐 하면 저는 개미들이 어떤 종목에 물려서 손해를 볼 때 개미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왕 물릴 거면 큰 손들과 함께 물리는 상황에서는 네. 물려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가 마이너스가 났으면 그건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10억을 투자했는데 10%가 손해가 났으면 그건 1억이잖아요. 근데 큰 손들은 어떻게 보면 100억, 1,000억, 심지어 시총이 큰 주식에서는 10조 이상을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주식에서 10%가 손해가 나면 네. 큰 손들은 1조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왕 물릴 거면 네. 저는 개미들만 물려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승부를 보면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큰 손들도 같이 물려있는 종목, 큰 손들도 평단가에서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그들도 손해를 보기 싫으면 네. 그 주식을 상승을 시켜서 익절을 하고 나가고 엑싯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올 확률이 그런 개미들만 물려있는 종목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생충 매매라는 거를 네. 뭐 제 나름대로는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려면 차트상에서 네. 장기 이평선들이 그리는 이평선들 예를 들어 뭐 224일선이나 아니면 120선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뭐 세력선이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 왜냐하면은 그 주식이 오랫동안 이루어왔던 평단가가 세력의 평단가일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단가보다 더 내려와 있다. 네. 그리고 차트상에서 저점을 계속 지켜준다. 그러면은 그 지점은 세력들 혹은 큰 손들이 허용하는 마지노선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구간에 물려 있다면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생충 매매라고 네. 이름을 지어서 제가 매매를 할 때 조금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나 혼자 개인만 물려 있는 데서는 좀 회생하기가 좀 힘든 예.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물릴 거면 같이 물린 데 들어가자. 예. 그럼 개미 투자자가 좀 주식시장에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좀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개미분들이 투자를 할 때 네. 앞에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너무 예측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매매가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매매는 단순할 때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종목을 매매하거나 네. 또 너무 많은 기법을 내가 마스터해가지고 적용하겠다는 거는 네. 사실은 주식 투자로 돈 버는데 한 매매법만 내가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상한가도 따라잡고 종가 베팅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가 나는 때 따라 들어가는 기술적 매매도 하면서 또 정성적인 분석도 하고 가치 투자도 하고 이러면 너무 많은 거를 분석해야 되니까 너무 매매가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르고 내리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네.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에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이 뭐 전날 한 1.5% 정도 빠지면 다음날 뉴스 헤드라인에 나스닥 폭락 이러고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한 종목만 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을 하던 말던 사실 저와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그날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투자를 하는 긴 안목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네. 너무 다음날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내 종목을 사고 팔고 물량을 조절하시고 이런 게 너무 좀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종목, 시황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맞춰서 네.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본의 유명한 주식은 아니고 이분은 예전에 쌀 거래를 하셨던 분인데 혼마 문해히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캔들 차트를 창시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1700년도에 오사카 그 쌀 선물 시장에서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세를 보고 네.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그날의 시가, 종가, 그리고 장중의 폭을 맞춰서 그림을 그린 게 캔들 차트의 시초입니다. 어찌됐든 이분이 그
거래 신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쌀 매매를 잘 하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도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셨는데 오사카의 쌀 선물 시장에서 크게 실패를 하고 자기 고향에 있는 절에 가서 요양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 괴로운 와중에 스님이 오시더니 이 호마 무네이사이한테 물어봅니다. 자네는 저기 멀리 있는 깃발이 흔들리는 게 보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 보이지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자네는 저 깃발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호마 무네이사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그랬더니 아닐세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나중에 그 스님이 호마 무네이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깃발이 흔들리는 건 자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일세 라고 말을 하고 혼마 무네이사는 그 스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거래의 신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미들이 투자를 할 때는 종목도 중요하고 시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 어떤지 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한지 초조한지 욕망에 가득 차 있는지 네. 절제를 하지 못하는지 이런 종목이 주는 신호보다 네. 자기 마음이 주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종목 하나 찍어달라고 네네. 뭐 종목을 바라든다든지 내일 시황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시황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될지 엄청난 관심을 보이시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고 내 마음이 지금 투자하는 데 어떤 상태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